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교육 시간에는 5월달의 메인 활동인 타운서 작성 활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타운서에 대해 잘 아시나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주에 걸쳐서 타운서 교육이 진행될 것이고, 이번 시간에는 타운서에 대해 배워보면서 타운서의 주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는 타운서를 작성하여 키르기스스탄의 환경오염을 개선해볼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타운서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에요. 타운서는 무엇일까요? 타운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타운의 사유 및 이유를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즉, 타운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게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오염을 근거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목적으로 타운서를 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타운서가 주로 쓰이는 목적과 종류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타운서의 목적과 우리가 쓰려고 하는 타운서의 목적과는 좀 다릅니다. 주로 쓰이는 타운서의 목적에는 선처를 구하거나 형량 감소를 요청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방서문의 형태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변화를 바라는 목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타운서는 기본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글입니다. 특히 정부를 대상으로 우리의 주장을 전달하여 설득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글을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타운서를 위한 글쓰기 요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운서를 작성하건 일기를 쓰건 글을 쓸 때는 명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명확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글의 주제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정도를 명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쓰여진 글은 글쓴이의 주장이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확한 글을 작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쉽게 사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것입니다. 6하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글을 작성할 때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6가지 요소를 지키며 글을 쓰면 체계적인 구조를 갖출 수 있어 글쓴이의 의도가
더 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육하 원칙이 무엇인지 소개해 드렸으니 각 요소를 어떻게 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제입니다. 언제에는 여러분들이 타운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환경 문제가 발생한 시점이나 시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누가에는 환경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을 적으면 됩니다. 환경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환경 문제를 야기한 사람, 환경 문제를 부추기고 있는 사람 또는 집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어디서인데요.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장소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로 무엇을입니다. 무엇을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 삼고자 하는 환경 문제를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어떻게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환경 문제로 나타나는 피해를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입니다. 왜에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왜는 이 글을 쓰는 이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환경 문제와 관련한 통계 자료나 지표를 함께 제시해 주시면 더욱 좋답니다. 자, 타운서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봤으니 이제 한국 키키가 썼던 타운서를 보며 우리는 어떻게 타운서를 쓰면 좋을지 생각해 봐요. 혹시 한국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들어보셨나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해주는 소통창구인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타원할 수 있어서 한국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어요. 한국 키키의 단어는 기후변화 청년단체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탄소 중립 선언에 반하는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턴을 작성했는데요. 30일간 363명이 동의를 해주었어요. 구성을 간단히 소개할게요. 서론에서는 정부의 방향성인 탄소 중립과 반대되는 상황인 주제를 제시했어요. 다들 이전 수업을 잘 들었다면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 알겠죠? 본론은 주제에 대한 근거 3가지를 제시했어요. 결론은 요구하는 바, 즉 석탄화력 발전소의 건설 중지를 말했어요. 글을 같이 보면서 설명할게요.
먼저 서론을 볼게요. 밑줄 친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2020년 대한민국 정부는 탄소 중립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정작 해외에서 불필요한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음을 지적했어요. 맨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가서 인도네시아 자와의 화력 발전소 2기를 짓는 석탄 발전 사업을 반대한다고 정리했죠. 본론은 수치와 연구 결과와 같은 신뢰성 있는 자료를 찾아 3개의 근거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 문단은 한국개발원의 조사에서 사업성 부족평가를 받았다는 근거를 지적했어요. 두 번째 문단에선 현지 조사를 하며 알게 된 사실을 적었는데요. 대기오염 물질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환 파괴로 생업을 포기하게 된 상황을 알렸죠. 세 번째 문단은 환경 전문가에게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어요. 모두 다 신뢰성 있는 근거들이죠. 결론적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 공사 중지를 요구했어요. 또한 대안을 3가지 제시했죠. 한국 정부가 진정한 탄소 중립을 주도하길 바라면서요. 여러분들도 말하고 싶은 문제를 처음에 제시하고 근거를 설명한 후 대안을 제시하면 좋은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탄원서를 작성하시게 될 텐데 탄원서를 작성하시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출한 탄원서를 제대로 살펴보는지, 그리고 우리는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아닌데 우리의 탄원서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등 고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름 모를 누군가의 탄원서가 주목을 받고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탄원서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주목이 필요한데요. 긍정적인 점은 최근에 우리처럼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 위기와 기후 변화와 관련된 탄원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관련된 탄원서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과연 환경과 관련된 탄원서가 해당 국가 혹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2019년에 청소년 운동가들은 UN 아동권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생명, 건강, 문화에 관련된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 환경운동가들의 탄원서에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부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영토 밖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면 해당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같이 탄원서의 효과를 본 청소년 환경운동가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며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랑스의 환경청원이 있습니다. 그린피스, 옥스팜 및 2개의 프랑스 환경보호단체가 프랑스 정부의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에 대한 더 강력한 약속을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했는데요. 더불어 프랑스의 법률 시스템 장관들에게 탄소 배출량을 더욱 낮추도록 촉구했다고 합니다. 해당 청원은 짧은 시간 안에 170만 명의 서명을 받는데 성공을 했으며 프랑스 영화 배우 마리옹 꼬띠아르, 줄리엣 비노시 등의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의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해당 청원은 프랑스인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데 성공했으며 많은 프랑스인들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울 준비와 인내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있습니다. 가끔은 탄원서를 넘어서 기후소송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요. 2020년 3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청소년 환경단체가 기후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정부와 국회가 기후변화의 치명적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법령에서 더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더불어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 9월에 대한민국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 중립이 선언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앞당기는 데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소송을 낸 청소년과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비판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환경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북극 원주민들이 미국을 상대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알래스카, 캐나다, 그린란드, 스칸디나비아,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북극 지역에 살고 있는 15만 명의 이누이족을 대표하는 단체를 이누이족
주국회의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민주기구의 산하단체인 미주인권위원회에 캐나다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인유이 쪽의 생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탄원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북극 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사냥으로 생존하는 인유이 쪽의 삶터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가에 위치한 인유이 쪽 마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공권은 할 수 있으나 강제력은 없다고 해당 탄원서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르엔다 소송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현지 환경단체인 우르엔다 재단은 기후변화의 위기를 알고도 대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정부를 상대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후위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음을 들어 헤이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이 유명한 이유는 같은 소송이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까지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25%에서 40% 감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16% 상태를 유지했는데요. 2019년 대법원이 우르엔다 재단 측 손을 들어주면서 시민이 인권과 환경을 기반으로 정부의 기후정책 책임을 묻는 전 세계의 첫 판결로 의미가 있습니다.